we will very quickly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런 면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정책이고 그 정책은 더 강화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맹목적인 대북 적대 정책의 결과물이다. 또 미국과 일본 중심의 편향 외교의 당연한 결과다. 이런 지적을 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게 됐죠. 지금 전 세계가 미국 대선 결과에 주목하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또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대미 협상 전략,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오늘 미국 대선의 향방을 전망하고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이에 대비하는 우리의 전략과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남북 하나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신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19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계신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계시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 의원님, 해리스 부통령이 아직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확정된 건 아니죠? 곧 확정되겠죠. 그렇죠? 8월 달에.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변수는 없는 거죠? 그냥 제가 확정됐다고 볼 봐도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오바마 전 대통령의 추인 이후로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는 지금 너무나 당연한 일로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분께 공통 질문입니다. 트럼프 대 해리스, 해리스 대 트럼프, 누가 이길까요? 저부터 예. 대답해야 돼요? 신만이 아시지 않을까요? 네. 모르시겠다. 모르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 글쎄, 제 정 의원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제가 정말 신만이 아는 선거를 2000년에 부시 고어 때 직접 특파원을 하면서 MBC 특파원으로서 예, 봤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이건 신만이 안다. 정말로 여론조사가 박빙이었거든요. 뭐 0점 몇 %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플로리다의 그 나비 벨로트, 나비 투표용지가 결정을 했고 그 투표용지를 판단을 하는 대법원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부시가 일렉티드 된 게 아니고 실렉티드 됐다라는 얘기가 전부 다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지금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주가 7개, 네, 7개 정도 꼽는데 그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해리스가 된 이후에 서너 개 주에서는 흐름이 우세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건 사실 토론을 지금 한번 해봐야 됩니다. 네. 토론을 하면 거기서 이제 흐름이 쫙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토론이 언제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 합의해놨던 것을 트럼프가 지금 깨려고 그러는 판이기 때문에 예. 그 토론을 지켜보면 조금 더 명확한 분석이랄까 전망이랄까 이런 게 가능한데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죠. 그래도 바이든이 그냥 계속 그 대선 후보로 있을 때보다는 만약 그렇다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죠? 사실 좀
우리가 흥미롭달까 좀 한 가지 착안할 포인트가 이렇습니다. 보통 암살을 버텨낸 정치인은요, 네, 네. 사실 막강한 그 힘을 발휘해야지 정상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 피격을 당하고 난 다음에 1984년 대선에서요 무려 49개 주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딱 한 개 주하고 DC만 빼고는 다 이겼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이 트럼프가 암살을 이겨냈을 때 많은 사람은 생각한 거냐, 이제 트럼프를 막을 수는 없겠구나 아무도. 그렇죠. 근데 불과 해리스 등장 하나만으로 이것이 갑자기 경합이 되어버리는. 어찌 보면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트럼프의 지지층도 많지만 안티 트럼프도 엄청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양 박사님도 역시 아직은 판단을 못하겠다. 예, 저도. 예, 전반적으로 흐름을 살펴보면요. 금년 상반기 내내 트럼프가 좀 우세한 듯이 보이는 그런 분위기였죠. 예, 예. 그러다가 지난달에 대선 토론회에서 완전히 바이든이 그 노쇠한 모습을 보여서 맞아요. 결정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바이든이 계속 나오면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뭐 90% 이상이 된다 이렇게 확 기울었다가 더군다나 그 총격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가 거기서 또 이 귀를 뭐 총알이 스쳤는지 하여튼 상처가 났는데도 이렇게 주먹을 쥐고 성조기를 배경으로 그 멋진 사진을 찍어서 예. 저 사람이 나라를 구국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영웅의 이미지를 심었죠.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제 끝났구나. 그랬는데 바이든이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 직구하면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물론 뭐 오바마 상하원에 뭐 낸시 펠로시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이대로 하면 몰락이다. 예. 그래서 바이든이 그걸 받아들여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명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게 무슨 컨벤션 효과라고도 그러고 허니문 효과라고도 그러는데 이 후보가 정말 대선 후보인 사람이 다른 후보한테 양보한 적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총 맞은 거 비슷하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이제는 카멜라 해리스가 20살이 또 젊어요. 19살 젊은데 이때까지는 그 트럼프가 바이든 떨어 노쇠했다 저 사람 국정 운영 못한다 그러는데 예. 거꾸로 카멜라 해리스는 여성인데다가 또 뭐 유색인종 아시아계 인도계 예. 자메이카계 그래서 이 카멜라 해리스가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 경합주 7곳 중에서 4군데에서 앞서고 한 군데에서 조지아주에서는 비기고 2군데서만 지는 놀라운 결과가 나오고요. 전반적인 여론조사도 1% 앞선 결과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모릅니다. 단지 이제 9월 가면 대선 토론회 해서 이 카멜라 해리스를 국민들이 잘 몰라요, 부통령. 예. 그래서 그거 좀 지켜보면 알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게 아닌가. 방금 신경민 전 의원도 이제 대선 토론 언급하셨는데 토론 말고 또 앞으로 대선까지 어떤 변수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큰 게 토론이고요. 네. 근데 지금 토론을 지금까지는 2번만 합의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아마 새로 이제 합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번 토론은 왜 2번만 하게 됐느냐라면은 지난번하고는 전혀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바이든이 빨리 토론을 해가지고 내 노쇠 이미지를 벗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디언스가 없는, 그리고 청중도 없고 취재하는 기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1대1 그리고 진행자도 딱 그 회사에 그러니까 CNN 한 번, ABC 한 번을 해가지고 그렇게 짰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후보가 해리스로 바뀌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원래의 모습, 진짜 토론으로 다시 갈 거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상당히 재미있는 것은 과연 해리스가 흑인 여성이냐라는 것을 시비를 붙이는 걸 보면 트럼프가 지금 밀리고 있다는 걸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흑인 여성이라는 걸 내가 이번에 처음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인도 여자라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해요. 지금 근데 남아시아 쪽이 미국에 한 200만 정도 있습니다. 근데 남아시아 숫자는 200만이지만 흑인 숫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자꾸 줄이려고 그래서 아마 이 나누기를 트럼프가 계속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아마 해리스는 여성에 대해서
폭압적인 사람이라고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색깔, 그러니까 피부색이죠. 피부색 논쟁,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그리고 여성의 문제가 어떻게, 또 범죄자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낙태권하고 또 연결되죠. 다 연결되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이번 미국 선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아주 달라질 겁니다. 대선 토론 말고 무슨 변수들이 있을까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지금 대선 과정이 딱 한 쿼터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거든요. 3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그 과정에서 외교적으로 어떤 위기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돌발 변수가 생길 때 그 돌발 변수에 대처하는 후보들의 모습이 그 유권자들의 어떤 판단을 가를 수 있는 변수가 되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지금 트럼프냐 해리스냐를 지금 궁금해하는 거는 과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때문에 그러는 거지만 예. 지금 그 사람들은 국내 정치에 완전히 지금 올인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토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토론이 아니더라도 이제 설화라든지 예. 또는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소위 폭로전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카밀라 해리스는요, 아버지는 자메이카계 흑인이라고 할 수 있고 어머니는 인디안이지만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성장했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엘리트 부모의 자녀였습니다. 맞아요. 물론 부모가 어렸을 때 이혼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카밀라 해리스를 어떤 그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보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트럼프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가 러닝메이트로 삼은 벤스라는 사람은 진짜 미국판 흑수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벌써부터 과거에 했던 말 때문에 리틀 트럼프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여성이라든지 유색 인종을 비하하는 발언 때문에 벌써 점수를 까먹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변수가 될 개연성이 있고 아마 굉장히 더러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예. 사실 카밀라 해리스는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그 프라이버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급해진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여요. 아직 민주당은 부통령 후보도 고르질 않았죠. 그것도 좀 큰 변수가 될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서 대체할 만한 카드가 충분하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해리스의 지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사실은 해리스의 러닝메이트. 러닝메이트, 러닝메이트가 이제 결국 누가 되냐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사실 벤스 말씀하셨지만은 아마 트럼프의 가장 큰 실책, 그러니까 암살 시도에 살아남은 이후, 그리고 이 전당대에서 지명이 될 때 통합의 메시지를 충분히 보내지 못했던 점, 그리고 특히나 벤스가 그러한 것을 더 간극을 넓히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될 것이고요. 결국은 해리스가 어떠한 러닝메이트를 선정을 해서 그래서 또 사실은 약간 어느 정도 통합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공화당 내부에 보면은 무조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위 우리가 안티 트럼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까지 얼만큼 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냐가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좀 이런 면을 좀 제가 보고 싶어요. 네. 자금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해리스가 자금을 잘 모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큰 돈을 지금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체한 것보다도 해리스를 했기 때문에 바이든의 자금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금력에 있어서 트럼프한테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굉장히 신속한 기동력을 발휘해서 삽시간에 민주당의 90% 이상의 지지를 아주 끌어모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미국인들이 굉장히 지리했던 게 더블 헤이터라 그래가지고 바이든과 트럼프를 다 싫어하는 사람이 과반수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변수가 등장해서 젊은 사람이 나와서 트럼프를 오히려 노인네로 이제 이렇게 치부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든보다도 훨씬 더 선명하게 진보의 색채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낙태라든지
또 세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인종 문제, 종교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선명하게 정책이 대비되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질 거고 요는 이제 결정적인 게 동원력이라고 좀 봐요. 결국은 그 해리스가 유색인종이고 뭐 인도계고 뭐 또 여성이고 하니까 그 자기의 젠더라든지 종교라든지 인종을 다 모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권할 사람을 오게 할 수 있느냐. 맞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해리스는 바이든보다는 훨씬 더 이 동원력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백인 중하층의 그 백인들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보수 백인들. 근데 그 백인들도 이제 위기의식이 생겨가지고 트럼프가 또 모을 거란 말이죠. 또 결집하겠죠. 예, 정호균 박사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강경하게 아주 극렬한 그 용어들을 막 사용하면서 막 비방을 막 해댈 거란 말이죠. 뭐 인종 문제 뭐 그리고 뭐 낙태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해대는데 그 효과가 플러스가 될 거냐 마이너스가 될 거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누가 이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부지사 러닝메이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밀라 해리스는 격전지 중에 한 곳인 노스캐롤라이나 아니면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본인은 아니다라고 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지사인 샤피로가 지금 유력한 것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유태계이고 만약에 펜실베니아라든지 또 미시간이라든지 위스콘신에서 트럼프가 지면은 이제 게임은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여론조사 보면 심지어는 조지아에서도 타이를 이뤘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주지사인 샤피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경합주 가운데 하나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 가운데 고를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네, 지금 이 부통령 문제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예.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의 공통점은 몇 가지 있어요. 백인 남자,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하고 차별화하면서 표를 끌어모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 고르는 건데 지금 만약에 지금 오늘 또 뭐 어제부터 이제 흐름이 조금 이상한데요. 흑인 여성인지를 내가 처음 알았다고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가지고 달려들 가능성이 트럼프한테 있어요. 해리스의 사생활 문제. 그렇죠. 근데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4년 전에 됐을 때 프라이버시 문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이든이 바로 덮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후보가 된 해리스한테 프라이버시를 하면 자기는 어떤데 하고 바로 역공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이게 이제 뒤죽박죽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냐? 해리스한테 유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뭐 우리가 이제 과연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 이제 이걸 짚어보기 위해서 모인 건데 그냥 간단히 해리스가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이었고 또 같은 민주당이고 뭐 별 변화가 없겠죠? 홍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돼서 해리스는 그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캘리포니아에 그러니까 법조인입니다. 우리도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외교 전문가고 거기서 부통령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의 노선을 거의 충실히 따를 것이다.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더 바이든보다 하나 더 나간 거는 더 좀 엄격하죠. 인권 문제를 더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트럼프의 이 톱다운 외교한 것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바도 있고 따라서 원칙에 입각해서 대북 강경 기조 억지를 기반으로 한 한반도 정책을 바이든의 정책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죠? 그리고 나토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바이든이 하던 식으로 가서 유럽의 지도자들은 아마 간절히 해리스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해리스가 되길 바라지 않을까 저는 추정해 봅니다. 뭐 별다른 변화 없다는데 다 동의하시죠? 그죠? 네. 네, 뭐 일단은 이제 그 민주당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 자체가
결국은 미국 주도의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회복하자. 뭐 이것이 가장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이것에 반해서 공화당은 뭐 트럼프에서 많이 봤었지만 아메리칸 퍼스트의 자국 우선주의가 외교안보의 기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가, 그렇죠. 결국은 그것이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아마 계속 오늘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다. 해리스가 된다면 뭐 지금까지의 기조 그대로 가고 우리도 지금까지의 기조를 유지하거나 필요하다면 약간의 수정과 변화를 주면 되는데, 트럼프가 된다면 제일 큰 변화는 어디서 올까요? 우리 정 의원님부터. 트럼프는 외교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일기 때 대북 정책에서 우리가 정말 놀랄만한 여러 가지 장면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지금 캠페인 중에도 핵을 가진 김정은과 대화를 했고 또 자기가 잘 다룰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오히려 북한에서 공은 공이요 사는 사다 해가면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 한반도의 안보라든지 또는 전체적인 어떤 핵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정치적으로 미국인에게 어떤 식으로 자기가 각인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대북 정책을 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내지는 우리의 입지가 오히려 굉장히 궁색해지는 그런 그 결과로 나아갈 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좀 반대쪽으로 좀 보고 싶은데요. 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큰데, 오바마 대통령 과거에 있을 때 8년 동안 북한하고 대화 한 번도 못 했거든요. 안 했죠. 굉장히 진보 대통령이라서 처음에는 뭐 북한은 대화하겠다는 식으로 막 그러다가 8년 동안 거의 한 번도 못 했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4년 다 끝나가는데 한 번도 대화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을 활용해 가지고 북한 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이 남북 간의 그 긴장 문제 가지고 한국을 내세워서 중국을 견제시키면서 한국을 활용하는 그런 외교만 했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북핵 문제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고 북미 회담을 하고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이게 국제 정치와 외교의 문외한이지만, 독재자들은 내가 잘한다, 만나서 해결하는 게 최고다, 그들은 권력을 갖고 있고 그들이 결정하면 실행되기 때문에 김정은과 만나서 내가 했다. 그리고 지금도 얘기하는 게, 내가 대통령 했을 때 미국은 북한 때문에 별 걱정 안 했다, 내가 잘 관리했다, 친하게 지냈다, 핵을 가졌기 때문에 더 잘 지냈다. 따라서 지금 굉장히 진폭이 심하지만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지금 중요한 게 북핵 문제 해결하고 한반도에 남북 대화를 해가지고 교류 협력이 되고 그다음에 통일로 가는 기반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데, 해리스가 되면, 해리스는 저는 이념적으로는 굉장히 뭐 좋게 생각하지만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더 북미 간의 관계가 낙화되고 북미 간의 대화 한 번 안 되고 남북 간은 계속 전면전 직전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됐을 때 조금 예측은 어렵지만 한반도에 봄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걸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정부가 잘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너무 우리 시각에만 보고 계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요, 한국은 미국이 보는 여러 가지 세계 전략에서 굉장히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물론이죠. 트럼프의 접근이 위험했다라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바로 그 한 조각 중에서 의미 없는 조각으로 보고 한반도 문제부터 이 북핵 문제를 해결이 아니라 그냥 봉합하고 넘어가려고 한 것을 소위 우리가 그때 부르던 엑시스 오브 어덜트, 그러니까 소위 그 어른들의 축, 그런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북한과의 잘못된 타결을 막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되면은 전부 너무 명확한 것이요, 모든 것은 중국에 대항하는 것에 외교안보적 노력은 집중하고 그 이외에는 너희 나라는 너희가 알아서 지켜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뭐냐면요. 주한미군 방위비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오겠죠. 좀 더 근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요, 이겁니다. 당장 뭐 우리 콜비 발언 같은 것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는 중국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력을 낭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동맹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 한반도나 이 문제나 동맹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나서지 않겠다. 네. 소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컨벤셔널 디터런스는 재래식 억제는 동맹국이 알아서 하고 미국은 핵 억제만 하겠다라고 소위 그런 그 공화당의 어떤 정책서 같은 거 가장 대표적으로 맨데이트 포 리더십을 해서 헤리티지 저널에서 작년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대표적인 장소를 지정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을 정확히 거론한 건데 한마디로 한국에다 안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예. 그리고 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북핵 문제를 접근한다는 거는 거의 한반도의 이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과 상관없이 미국의 이익대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이 북핵 문제 부분은 좀 뒷부분에 다시 집중적으로 예, 논의하고 예. 방금 양 박사님 지적하신 걸 받아가지고 우리 신 의원님 당장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트럼프 집권 시기에 갑자기 5배 올리자 막 그랬었지 네, 않습니까? 당장 그런 압박이 예상이 되죠? 그때 그 문제가 뭐 굉장히 큰 문제가 됐는데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하고 협의를 다시 시작해서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도요, 미국 정부예요. 그러니까 5배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올리는 걸 요구해서 결국은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다시 오는 상황이 되면 내 옛날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그 얘기를 꺼내서 그 액수만큼 해줘야 돼. 바이든이 조금 깎아준 모양인데 난 그거 인정 못 하겠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응해야 됩니까? 그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방위비 협상이 이제 몇 년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원칙을 세우고 하는데 그 협상하는 분들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 제가 기자로서도 들어보고 외통위에서도 들어보면 이 협상이 민주당 정부건 공화당 정부건 매우 어렵다고 토로를 해요. 우리 실무자들이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군이 주둔해 있는 여러 군데 나라들이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고 뭐 터키도 있고 이런데 이게 서로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공유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가서 너네 어떻게 미국하고 협상해 그러면 이거 우리 영업 기밀이야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우리 스탠스를 가지고 미국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예. 민주당 정부는 조금은 이해해 주지만 역시 미국이다라는 알겠어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5배, 6배 요청한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요청을 해서 그때 제가 청와대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 분명한 제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제 의견으로는 한미동맹의 존재 의의 자체가 현 상황에서는 핵 억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세해요. 따라서 주한미군 28,500명이 있는데 그 28,500명이 꼭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재래식 군사력만 남북한 간에 붙을 때는 우리가 주한미군이 다 있을 때보다 피해는 조금 더 커지겠지만 우리가 이긴단 말이에요. 따라서 중요한 건 핵 억지가 확실히 돼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핵 억지를 확실하게 할 것처럼 하다가 그냥 슬그머니 그냥 그 핵 협의 그룹 하나 만들고 그냥 연합훈련만 같이 하는데 핵 억지에 대해서 확실히 보장을 받으면서 방위비 분담금은 28,500명의 주둔비였잖아요. 28,500명 중에서 18,000명까지는 철수해도 좋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주판을 두들기면서 야, 그 18,000명을 우리가 지금 철수시키자 할 수 있잖아요. 돈이 2배 이상 듭니다. 한국에 주둔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들고 이 주한미군의 상당한 역할이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미국에 가면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따라서 이 주변 참모들이 각하, 저 한국 대통령 말대로 하면은 이거 우린 망합니다. 돈만 많이 들고 이 목적도 못 따라서 따라서 그냥 분담금 문제는 없는 거라든지 오히려 깎아줍시다. 그렇게 나올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세게 나가면 중요한 미국이 거는 더 아쉬워진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과거에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너무나 좀 의존적이어가지고 감히 우리가 먼저 조금 줄여도 된다는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자신을 가지고 의연하게 주장을 하면은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경 씨, 핵심은 미국이 예. 미국이 원하는 거는 네.
지금 현재의 주한미군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미국이 주둔함으로써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위비를 더 늘려서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생각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그걸 줄여도 된다고 한다 해서 미국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줄이겠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뭘 보셔야 되냐면은 트럼프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기존의 어떤 공화당이 보여줬던 그런 어떤 보수적인 개입주의가 아니고 고립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모토가 뭐냐면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이잖아요. 맞아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본인의 부동산 투자 업체의 그 대표로서의 경험에 기반한 미국을 위대하게 해요. 그러니까는 방위비도 늘리고 그다음에 전략 자산을 개진한다라든지 한미 연합 훈련할 때 미국이 비용을 너무 많이 쓰는데 그거는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니까 니네가 더 부담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첨단 무기에 대해서 이제는 니들이 돈을 주고 사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그나마 트럼프에게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은 지금 아까 억제를 얘기하시는데 트럼프는 억제가 아니에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미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질질 끌려다니기보다는 아예 북한 핵을 인정하고 김정은과 대화하고 동결하는 수준에서 정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용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민주당의 경우는 전 세계 비확산 체제로 볼 때 북한의 핵 이 자체를 현재 있다 해서 이걸 인정하게 되면은 이것이 글로벌 안보에 주는 함의가 엄청나게 클 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과 대만을 묶어두면서 마치도 그 핵 우산이라든지 또는 그 확장 억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 나라들을 통제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북한에 대해서 그런 정책을 펴면 오히려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더 이상 당신들을 동맹으로서 신뢰하기 어려우니 우리에게도 그러면은 프리핸드 그러니까 핵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결정할 자유 재량을 달라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체 굉장히 핵무장. 전략적 사고를 자체 핵무장을 한다고 우리가 먼저 말할 필요는 없지만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해가면서 외교적으로 과거에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나가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뗄래야 뗄 수 없지만 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하고 북핵 문제가 자꾸 섞이고 있는데 예. 조금 구별해서. 아니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방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 기본 인식은요. 부자 나라인 한국을 미국이 왜 지켜주냐예요. 트럼프의 인식이. 예, 트럼프의 인식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갈 방법은 아까 우리 홍 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거예요. 바로 야 이게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 말이 되려면 뭐냐면은 결국 대중 견제 역할을 주한미군이 하고 있다. 하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협조하겠다. 라는 부분들을 명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이전 정권에서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현 정권에서 그 얘기를 하느냐? 현 정부도 그 얘기 잘 못합니다. 결국 그나마 하는 거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협조하고 있다는 정도만 지금 하는 건데 결국 이제 트럼프의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요. 우리는 완벽하게 너희의 동맹으로서 너희를 지켜주기 위해서 너희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도 너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걸 했다. 이것은 공동자산이다라는 논리면은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양 박사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매우 곤란해지는 게 그럼 중국하고 적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있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어겨가지고 핵을 개발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하게 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미국이에요. 다른 나라도 물론 한국이 핵을 개발하면 다 싫어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핵을 개발 안 하지만 미국은 핵우산을 씌워줘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핵우산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제발 좀 씌워주십시오 하지만 만들 수 있는데도 안 만드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을 미국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확실한 핵우산도 씌워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몇 배나 내라 그러는데 그럼 방위 분담금은 결국 주둔군 그 비용인데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주둔군을 줄이고
그 대신에 핵 억지는 확실하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나름대로의 전략적 결단을 할 수 있다 정도를 얘기하면 미국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고 아 그렇다면 이 문제는 없던 걸로 하자. 또는 방위비 분담금 오히려 줄여주겠다라고 저는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홍 박사님 의견에 신 의원님 생각이 궁금해요. 아니, 실제로 지금 이 얘기가 이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동맹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요구도 하지만 우리의 책임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미국의 워싱턴의 경험을 제가 돌이켜 보면 워싱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동맹으로서 뭐뭐뭐 해달라는 요구만 하고 뭘 해줬냐? 가령 지난번에 뭐 이라크전 같은데 뭐 했을 때 보면은 뭘 해줬냐? 그때도 해달라고 꾸준히 요구를 했는데 한국이 해준 게 뭐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맹으로서의 책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만의 문제가 항상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대만의 문제를 보면 역대 정권들이 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세게 얘기는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대만에서 상황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한국은 어떻게 할 거고 주한미군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이제 근사하게 표장을 해서 전략적 뭐 유연성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한미군을 빼내도 너네는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든지 그리고 너네도 와라 뭐 이제 이런 겁니다. 한국군도 와라.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국하고 싸울 수 있나요? 그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 박사님 얘기는 다 옳은 말씀인데 우리의 지금 한중 관계, 한미 관계, 한일 관계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그 민주당 정권이건 공화당 정권이건 공통적인 것은 이 유연성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네 그거 못하잖아. 그러니까 돈이라도 많이 내.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과의 관계인데 야 제발 좀 한일 싸우지 좀 마라. 우리가 끌어가는 대로 좀 와주라. 그러니까 미국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자위대가 한국군하고 뭘 한다라는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최근에 약간 좀 흐름을 윤석열 정부에서 조금 한 스텝 지금 가고 있는 건데 네. 여기에 국민 감정이 섞여 있고 그런데 이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나 한미일의 군사적인 협력이랄지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일도양단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뭐 트럼프 집권 시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틀림없이 강력한 압박이 올 텐데 우리 홍 박사님의 의견이 됐건 뭐 양 박사님의 의견이 됐건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 네. 쉬운 선택은 아니다. 뭐 그 정도 말씀 나누고 아까 몇 번 언급이 됐는데 정말 북한 핵을 그냥 인정하고 동결하는 수준으로 트럼프는 갈까요? 우리 정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양 박사님 동의하세요? 그럴 가능성을 지금 무시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동결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놓고 뭐 예를 들어서 아예 애초부터 너희 핵 가져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존의 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동결하거나 이제 비핵화로 우리가 지정해서 얘기하는 그런 장소들 이거를 사실 지난번 협상 때도 그 부분을 북한이 너무나 공개를 안 하고 그다음에 상당 부분 소위 말해서 뒤로 감추려는 것 때문에 결국 깨진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태로 그냥 만약에 진행이 돼 버린다면 결국은 우리는 핵을 머리에 또 짊어지고 살게 되는 그러면서도 충분한 핵 안보는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모두 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거를 제지할 만한 공화당 내 보수 세력 자체가 아마 트럼프 행정부 안에 입각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사실은 트럼프가 너무나 가볍게 김정은과 만나면서 가볍게 생각하는 덕분에 김정은은 국제사회 대비를 할 수 있었고 사실은 지금의 뭐 푸틴과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북러 군사 협력에 어떻게 보면 그런 기반이 되는 외교 활동 시작이 거기서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사실은 주의하여서 접근해서 되는 문제인데 너무 쉽게 접근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지난번에 이제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막 전격적으로 만나가지고 또 만나고 그랬는데 그때 기반이 없었어요.
합의의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남자 대 남자로 뭐 이제 이런 거에서 외교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하고 불투명하고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았는데 역시 그렇게 해서 그냥 깨져버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북러의 흐름이 지금 이상하잖아요. 북러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북러의 흐름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첨단 극초음 그 미사일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군사 기술적으로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미사일 실패가 북한이 좀 있기도 하지만은 옛날보다는 줄었습니다. 예. 그게 러시아의 기술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야 우리 같이 야구 보러 갑시다. 뭐 뉴욕 양키스를 보러 갑시다. 지금 이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인프라가 외교적으로 깔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할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근데 이게 그러면은 계속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미국의 그 참모들도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할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불안하다. 일단 시도는 할 거다. 네, 시도는 할 것 같아요.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어떤 순서로 이게 일이 벌어지냐면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먼저 끝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렇겠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간단해요. 미국이 계속 우크라이나에 무기 대주고 돈 대주니까 우크라이나가 벌써 전쟁이 아이고 이거 잘못하다 영토 다 뺏기겠네. 빨리 좀 양보하더라도 끝내야지 하는 거를 계속 살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거기를 왜 대주냐는 거니까 그 젤렌스키도 지금 평화협상 준비하잖아요. 11월 때.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먼저 끝납니다. 그다음에 푸틴하고는 트럼프하고는 본래 케미가 맞아요. 친해요 본래. 뭐 개인적으로는 뭐 안 친하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굉장히 만나면 다정하게 얘기하는 사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어요. 북러 간에 동맹을 맺었지만 이완이 돼요. 뭐 러시아가 뭐 북한한테 무기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 끝나면. 그러고 거기에 이제 더해서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과거의 인연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는 거예요. 과거에는 김정은이 아직 핵을 완전히 갖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핵을 포기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트럼프가 내가 잘 설득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핵을 완전히 이미 40개, 50개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러시아하고 동맹도 맺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약속했는데 트럼프가 나한테 안 지킨 빚이 있다. 그걸 하노이에서 내가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도 안 줬다. 지금 만나면 반드시 받겠다. 그 빚이 뭐냐? 김정은은 자기는 핵실험도 중단하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대도 철거하고 그다음에 철거하다가 중간에 말았죠 물론. 그다음에 인질도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핵실험도 안 하고 장거리 미사일 중거리 안 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주선으로 3자가 만나서 둘이 얘기했을 때도 한미연합훈련 안 한다 그러고 했어요. 그냥 김정은이 막 볼멘 소리로 편지해가지고 왜 각하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냐고 그랬잖아요. 김정은은 지금 빚이 많아요. 따라서 트럼프한테 잔뜩 자기가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자마자 한미연합훈련부터 중단시켜라. 주한미군 감축시키든지 철수시켜라. 종종만 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최소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이 핵 동결하면은 제재 완화시켜주겠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처럼 노쇠하고 그렇게 카리스마도 없는 분한테도 계속 미국 얘기만 많이 들어주셨는데 트럼프처럼 그 카리스마 있고 강력한 그 지도자가 자기 멋대로 김정은하고 막 약속하고 막 끌고 나가는데 남북 간엔 대화 채널 다 끊어지고 트럼프한테 과연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걸 기본은 남북관계 개선부터 시켜놔야 돼요.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대화가 진행된다면 한국하고 대화할 이유가 없어지죠. 점점 더 강력하게. 그렇죠. 김정은은 당연히 통미봉남의 정책을 맞아요. 나와서 트럼프하고 짝짝꿍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핵 동결을 하면 제재 완화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30년 동안 똑같은 일을 또 한 번 반복하는 거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대북 정책을 했는데 이념도 안 맞고 서로 케미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북한에 대한 이해가 같았었어요. 그래서 뭔가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지 실제로 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하노이에 이르면서 북한이 미국에 원했던 것이 바로 동결이에요. 근데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당신들이 말한 지역 외에 다른 데에서도 지금 핵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들이미니까 거기서 하노이에서 깨진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똑같은 인식과 똑같은 전략으로 북한을 대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부지불식간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외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전부 인정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방위비 문제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그러면은 왜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받기만 하지 글로벌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만에 대해서도 궁여지책으로 언급했을 것이고 한미일 협력도 강조했을 것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또 나토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그렇게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은 당장 그 일관성 있는 외교 정책에 변화는 없겠지만 트럼프가 된다면은 여러 가지 도전이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요, 문재인 트럼프 그 행정부 당시에 한미연합훈련 다 중단됐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실제로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가 되더라도 어쨌든 적어도 억지와 관련한 미국의 공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는 대책이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정 의원님하고 홍 박사님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우리도 강력한 핵 억지력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핵에 대한 우리의 결정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일치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놀랐어요. 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실상은 자체 핵무장을 포함한 핵 주권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대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우리 신 의원님부터. 자체 핵무장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생각할 수는 없는 카드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략 자산을 포함해서 핵 관련을 한반도 안에 지금 안에는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중거리 미사일 문제가 국제적으로 특히 이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미 대두했습니다. 그래서 중거리 미사일 문제를 틀림없이 다음 행정부가 민주당 정권이건 뭐 공화당 정권이건 간에 진전을 시키려고 그럴 거예요. 그럼 중거리 미사일은 재래식 탄두를 가지고 있지만 언제든지 핵탄두로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호 교환 가능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으로 끌고 오는 문제를 분명히 가지고 올 거고요. 그게 지금 일본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까지 오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결국은 이 문제 또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는 걸로 지금 거기까지는 진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말이 좋아서 상시 배치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은 미국이 이것도 아마 금전적인 그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하나의 현안이 될 거고 그래서 핵을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핵을 갖자? 그건 이제 너무나 많은 비약이고요. 물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국제 정치적으로 특히 국내 정치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 보시기에 트럼프가 김정은의 핵을 그냥 용인하는 듯한 자세로 북미 대화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우리가 트럼프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조야의 띵크탱크들의 협의나 그리고 이제 아주 개인적으로 만나서 미국의 당국자들을 얘기하면 핵을 인정을 해요. 북한의 핵은 몇 기 정도 있다는 것은 다 달라요. 적게 보면 20기, 많게 보면 50기까지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지금 플루토늄을 계속 생산해내기 때문에 1년에 몇 개씩 추가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농축우라늄까지 지금 있는 걸로 해서 이대로 계속 놔줘서는 안 된다는데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지 뿐이지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결의 문제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동결의 문제가 그게 어느 정권이 오든지 간에 반드시 현안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카드는 우리의 대응 카드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제가 거기 20초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미국 내 싱크탱크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 트럼프는 핵 동결로 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내의 미국 전문가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핵무장과 관련해서 한국에도 그린라이트를 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신 의원님께서 만약에 트럼프가 동결까지도 허용해주면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해야 돼요. 이거는 여야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먼저 핵무장 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는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마일리지를 쌓아나가야 된다라는 뜻이죠. 오해하실까 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핵이 한반도에 상시적으로 배치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태평양 상에 그 바닷속은 알 수 없으니까 핵 잠수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핵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전략 자산의 뭐 상시적 배치 이거는 허구고요. 가끔 온다는 거예요. 가끔 온다는 거고. 그리고 또 중거리 미사일 말씀하신 중거리 미사일은 한반도에 배치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완전히 적국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완전히 중국하고 러시아의 핵폭탄을 맞게 생기는. 배치한다면 전술핵에 상시적 전술핵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재배치죠, 재배치. 네, 재배치를 하는데 그것도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를 해서 북핵 문제 해결되는 거와 연결시켜서 한번 해볼 수는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핵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요. 그러나 아까 정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미국이 북한을 핵을 인정해주고 무기냐 인정해주면 우리도 당연히 개발할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께서 워싱턴 선언에서 그걸 포기했어요. 너 뭐 가슴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권 국가예요. 자, 양 박사님 의견 잠깐 듣고 이제 정리 좀 해보죠. 자, 기본적으로요, 이 NCG에 대한 이해가 좀 굉장히 없으셔가지고 저런 말들을 하시는데 이렇습니다. 미국이 이거는 해리스 정부가 되더라도요. 더 이상 재래식 억제에 충분한 전력이 없습니다. 그거 지금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런 거죠. 언제나 늘 미국의 안보 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개 지역에서 전쟁이 났을 때 하나는 예를 들어서 가서 승리하고 하나는 막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더 이상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핵과 재래 전력을 같이 조합을 해서 결국 대한민국이 동맹국이 재래 전력을 얼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미국이 핵을 받쳐주냐를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 게 지금 NCG 과정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지금 첫 해기 때문에 이게 뭐 작게로 나가고 뭐 하고 하는 데서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애초에 핵 작계를 타국에게 공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지침에서 끝난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NI, 그러니까 핵 재래식 전력 통합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동맹 안보를 앞으로 끌고 갈 건지를 알아야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지. 저렇게 단순하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미묘하게 우리 정호김 전 의원과 홍현익 박사가 의견이 비슷하시고 신경민 전 의원과 양욱 박사가 의견이 좀 비슷하신 그런 또 구도를 보였습니다.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가죠.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미국 대선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5천 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6월 28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 대선의 첫 TV 토론이 끝난 뒤 관련 기사가 이어졌는데요. 미국 대선 역사상 처음인 전현직 대통령의 맞대결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유세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이죠. 7월 15일에도 관련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피격 사건 이후 재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를 분석한 뉴스가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대선 연관어를 살펴보면 트럼프, 정책, 금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출범하게 된다면 어떤 안보 경제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많았는데요. 경제 정책으로는 수입품에 대해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낮은 세금과 금리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한편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무임승차는 없다며 나토와 동맹국들에 더 많은 방위비를 청구할 것을 예고해 각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대선의 감성 키워드를 분석하겠습니다. 전망, 새로운, 중요한 등 중립 감성어가 대다수인 가운데 부정 감성어로는 우려를, 긍정 감성어로는 강세를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시사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 산업에 영향을 끼칠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와 보조금 축소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긍정 감성어 강세는 주로 경제 분야 기사에서 언급됐는데요. 트럼프의 적은 세금과 높은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자극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이 나오며 바뀔 경제 기조를 전망하는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선을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자,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온 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사실은 대선 과정까지도 우리 외교 당국자들은 바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좀 해야 됩니까? 그 과정에서는. 신현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요. 전당대회가 지금 공화당이 했고 민주당이 하는데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각 당이 지금 뭐 승부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우리가 전제를 깔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전당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당의 움직임을 굉장히 열심히 모니터를 하고 여기에 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담할 수 있나요? 네, 전당대회를 가서 이렇게 보면 제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전당대회장을 취재나 뭐 여러 가지 경우에 가볼 수 있었는데 전당대회가 3박 4일 열리거든요. 전 도시가 뭐 완전히 그냥 축제의 장이고요. 거기에 국제적인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 외교관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도처에 일본 외교관이에요. 그런데 한국 외교관 잘 눈에 안 띕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건 한 예에 불과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외교가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개인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그쪽에 외교 국방 내지는 국제 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4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오고 그러기 때문에 4년 동안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띵크탱크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가 있는 사람들 관리해서 4년이나 8년 뒤에는 그 사람들이 다시 임무교대를 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관심이 뭔지 지금 미국의 관심은 첫 번째가 미중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러 관계고 이런데 그 관심을 쫓아가면서 거기에 사람들을 사귀고 당의 움직임, 상원의 움직임, 하원의 움직임, 백악관의 움직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을 우리 외교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별로 하지 않아요. 국회도 물론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언어의 장벽이 있죠. 문화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꾸준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일본도 언어의 장벽이 있고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었어요? 떠듬떠듬 영어를 하죠. 영어는 우리가 더 잘하지만 그 떠듬떠듬 영어를 하는 일본 외교관들이 사실은 전곡을 찌르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어를 못하더라도 질문을 할 수 있는 실력을 언론인도 그렇고 학자도 그렇고 관료도 그렇고 배양해야 됩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일본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태인들 그리고 대만 사람들이고요. 그 역사는 뭐 수십 년, 100년 이상 되거든요. 우리가 참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 상원 의원이 이제 한국계가 이제 요번에 나올 그런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는데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메인스트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음지에서 좀 도와주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하고요. 아마 민주당에서 이번에 정권을 재창출하게 되면 그 네트워킹은 꽤 있을 거예요. 특히 국무장관이 아니라 인태 지역을 관할하는 그러한 외교, 국방 그러한 어떤 그 중진들, 실무진들하고의 네트워킹이 가장 중요하고 트럼프는 좀 독특해요. 지난 트럼프 일기 때는 딸 사위가 중심이 되고 심지어는 판문점에도 데려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딸 사위는 안 보이고요. 큰아들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런 인간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나라 기업 중에 미국과 굉장히 네트워킹이 잘 돼 있는 기업이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업도 좀 활용하면서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 가리지 않고 그건 좀 일관성 있게 이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의 제일 큰 문제가 대미 대일 외교에서 한국의 국익이 보이지가 않아요. 미국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은 계속 증진되는 게 눈에 환히 보이는데 우리의 국익은 어디 갔는지 전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너무 대미 대일 의존성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외교, 이거 지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늘도 스스로 지키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잖아요.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따라서 우리가 자강력을 키우고 왜 미국한테만 계속 의존하려고 합니까? 확장 억지, 뭐 전자권, 지휘권, 뭐 일단 전자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하던 거 그거부터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국력이 재래식 군사력이 세계 5등인데 그거 가져오면서 또 하나는 대미 대일 의존성을 줄이는 정신 자세와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남북 관계를 개선해 놓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너무 의존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북한은 아예 그 뭐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완전히 적국 선언을 하고 막 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걸 다시 되짚을 수 있을까요? 남북 관계도 액션 리액션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선제 공격하겠다. 그리고 강력한 대북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남북 간의 교류 협력하면 그렇지 않아도 위험한데 자칫하다 윤석열 정부한테 이건 뼈도 못 추리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꽁꽁 닫아 걸고 아예 대화를 못 하게 해요. 그렇지만 핵을 갖고 있는 게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핵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북한한테 너무나 강하게 하는 게 이게 과연 현명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세를 바꾸면 북한도 바뀔 수 있다? 남북 간에도 인도적 지원 의사, 알겠습니다. 평화공존 의사를 보여야죠. 자꾸 사실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파탄은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됐을 때 이미 소위 한국 진보하고조차도 얘기 안 하겠다라고 북한이 선을 긋은 겁니다. 그거는 애초에 섣부르게 소위 남북 그러니까 미북 협상을 진행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것이요. 아까 우리 신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이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려면, 그다음에 한국이 마치 우리가 6.25 때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도움을 받으려면은 무엇을 기여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한반도, 북한에만 파묻혀 있던 한반도 천동선에서 벗어나서 국제사회로 나가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적 노력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본, 미국 뭐 여기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좀 더 외연을 넓혀야 된다. 뭐 호주, 뭐 뉴질랜드 혹은 뭐 IP4로 해서 나토로 나간다거나 자 이런 노력들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해서 사실 미국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모아야 된다라는 뜻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뭐냐 하면은 결국은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미국의 기본적 외교안보 기조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조 안에서 결국 한국의 역할, 지정학적 역할이 왜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개인적 친분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정학적 위치상에서 위치를 너희들이 포기하면은 손해다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남북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 차이는 여전하군요. 자, 이제 토론 정리하죠. 마무리 발언 한 30초 정도씩 드릴게요. 우리 홍현익 박사님부터 짧게 한 말씀씩. 네, 뭐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미일 추종 외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광산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지금 뭐 독도 문제, 뭐 일본한테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속 양보하는데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미국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미일 대 북중러 이게 강화되면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라는 방패를 얻지만 우리는 그들의 전초병이 되는 거예요. 누구 좋은 일 하는 겁니까? 따라서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원수인가요? 아니잖아요.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교의 편향성을 빨리 시정하는 것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양욱 박사님. 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없다라는 것. 되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보여주는 한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심각하게 균형만이 답이다라고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의 입장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글쎄 현실에 좀 바탕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상의 중심은 불행하게도 서울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강대국 몇 나라에 있고 특히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말로만 외교가 중요하다고 그러지 말고 이 외교가 정말 중요하니까 이 중요한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이번에 특히 이제 미국 정권 교체기에 교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교체기에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한미 동맹은 실리예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는 미국과 동맹을 맺은 것 자체를 부러워하는 나라들도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미국이 커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실리에 맞기 때문이고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그 실리를 더 확대해서 챙기는 거는 한국 정부와 국민의 역량과 직결되는 문제죠. 우리가 잘해야 돼요.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까지는 부지런히 양당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각종 또 어떤 정보도 취합하고 하는 그런 사전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요. 또 누가 대통령이 당선될까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시나리오를 전부 다 미리 좀 짜놓고 그런 외교적 노력이 지금 바쁘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